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1차 형사법 34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 여러분들 어떠세요? 형법에 비해서는 조금 쉽죠. 내용이 형법보다는 사실은 난이도는 어떤 면에서는 더 평이해요. 하지만 사실은 오답률, 난이도하고 오답률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오답률에서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은 단순 암기사항이 많다. 특히 조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판례도 좀 지역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보다는 조금 깊이가 떨어지긴 하지만 오답률은 높아요. 단순 암기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사소송법은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조문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판례도 중요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이고 후미적인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약간 형소법은 형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문제 수가 특히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형법보다 좀 적습니다. 적지만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수사하고 이제 증거 파트 두 군데서 나오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순경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지역적이지만 조문 위주로 또 판례 역시나 중요하죠. 조문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조문의 비중을 좀 더 넓히시고 아마 형사소송법 문제는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사실은 지난주에 또 한 6, 7개 정도 촬영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여기 스튜디오에 제가 못 나올 뻔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저녁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스튜디오가 제 집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과의 약속이 있고 또 저도 또 이렇게 한 주를 쉬게 되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2주째 찍으면 굉장히 말이 엉키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나와서 한 6, 7개를 한꺼번에 찍고 여러분들은 데일리로 올라갑니다만 주말을 제외하고 어찌하여튼 좀 규칙적이고 루틴하게 제가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좀 꿈이 많아요. 사실은 벌써 이제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3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올해도 1, 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사실 경찰 1차 문제 한 문제씩 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디게 느껴질 텐데 저는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 기출문제를 좀 다 풀어보고 형소법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좀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쟁점들 강의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올해도 이제 시험이 코앞이시죠.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맺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형사소송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형사소송법 문제는 이렇게 지문을 풀고 바로 한 답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어떤 논리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요 지문이 출제되어 있는 판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문 보고 판례 해설 보고 이렇게 좀 한번 가볼게요. 일단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보시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 자, 이게 뭐죠? 자, 이게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여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외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외적. 요게 뭐죠?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거예요. 전문. 왜냐면 이런 서면 증거들은 어떤 말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전문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 우리가 누구로부터 전문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이 이 서면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직접 들린 게 아니잖아요. 서면을 통해서 한번 튀겨서 들리는 거잖아요. 전문된 거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전문 증거에 대해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는 이 공판 중심주의, 이 공판에서 직접 현출된 것만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공판 중심주의의 예외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는. 따라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문 증거는 원칙으로 증거가 안 돼요. 증거 취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문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게 바로 전문 법칙의 뭐다? 전문 법칙의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전문 법칙의 예외는 312조서부터 316조까지 쭉 어떠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까지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느냐? 이건 뭐죠?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또 소송 경제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소송 경제 요청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이런 공판 중심주의 예외까지 인정하면서라도 전문 증거를 증거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예외죠, 예외.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죠?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례에서 나온 중요한 이론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설을 아까처럼 보시면, 자, 해설에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라는 거죠. 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10조의 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증거를 선택해서 제출한 사람의 반대 당사자가 그 증거에 대해서 탄핵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반대 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게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건데, 이런 증거로서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 뭐다? 바로 전문 증거라는 거예요. 공판에 나왔으면 그 공판에 나온 증인은 반대 신문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서면 증거 같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들은 반대 신문을 당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증거로 추신해 버린다면. 따라서 이런 전문 법칙에 어떻게 보면 전문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전문된 증거들은 증거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전문 법칙인데, 이 전문 법칙에 바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대 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서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 이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바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 요청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거 능력의 예외,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요건이 뭐였냐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신 상태 하에서 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회도 조차 없이도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굉장한 예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서면 증거에 대해서 이 서면 증거에 나와 있는 진술자, 이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외국 거주하거나 소재 불명 같은 경우에는 이 원 진술자가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나와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312조, 313조에 의해서 성립, 이거 내가 한 거 맞아요 라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 등의 요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이 예외를 인정해서 이 원 진술자가
그런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신 상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다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즉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전문법칙의 예외도 굉장히 중요한 엄격한 요건으로서 312조, 313조에 따라서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 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즉 사망, 질병, 외국거주 이런 경우에는 그거조차 필요 없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게 바로 아까 우리 이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왜? 서면 증거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의 예외.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전문 증거, 이런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1번 지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문입니다. 전문 법칙의 예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에 사유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죠. 즉, 영장은 뭐죠? 영장 발부에 사유된 범죄 혐의 사실. 여기 이거하고 뭐가 확장되려면 뭐죠? 인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하고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죠. 그죠? 이거는 객관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거고, 인적 관련성은 뭐 공범 같은 것들, 필요적 임의적 공범, 뭐 교사범, 종범 이런 것들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혐의 사실이라는 거는 아무리 넓혀도 인적 객관적 동일성, 유사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혐의 사실과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증거를 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범죄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성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기죄와 관련된 어떤 증거물을 잡았다, 압수했다. 이거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할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성범죄에 관련된 영장으로 그 영장을 터잡아서 사기죄와 관련된 압수물을 취신한 다음에 그 압수물, 그 사기죄와 관련돼서 취신한 압수물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입증할 수는 없다. 사기죄를 성립에 사용할 수는 없다. 사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이번에 2번 지문 한번 볼까요? 2번 지문 보면 이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요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 즉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고 15조 1항은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 혐의 사실과의 관계. 관계가 있다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혐의 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은 뭐다? 한번 좀 밑줄 그어보면서 볼까요? 우리가 판례를 이렇게 본 적은 없었는데 혐의 사실의 이 객관적 관련성 요거 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사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방법, 범행의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또 피의자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 여기서 중요한 거 인적 관련성이란 뭐냐? 이거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같은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영장주의의 어떤 의미, 특히 사건 관련성에 대한 의미를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 중요한 판례죠. 자, 그 다음 3번 지문 볼게요. 진짜 1번 지문, 2번 지문 전부 맞습니다. 전부 맞아요. 3번. 법원은 범죄의 구속 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구속 요건, 그 다음에 가중 감면의 사유.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이런 것들은 범죄 구성 요건, 가중 감면 사유 같은 경우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돼요.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은 증거로서의 자격, 즉 증거 능력 여부, 그다음 증거 조사 방식 같은 것들이 법에 규정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형의 조건 같은 거,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해요. 직권으로 양형 조건에 관한 형법 제50조상을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 방법이 되고, 또 이 양형과 관련돼서는 당사자가 수집해서 제출하기 어려우면 법원의 직권주의, 법원의 직권 탐지주의에 의해서 이런 양형과 관련된 내용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수집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는 직권 탐지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판례를 봐보면 3번 판례 한번 볼까요? 3번 판례 보면 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판례지만 그대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4번 마지막이에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 자백 자체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성 담보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즉 보강 증거는 진실성 담보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또한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우러져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증거, 살인에 사용한 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숱하게 했던 어떤 카메라, CCTV에 찍힌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정황 증거, 칼을 막 구매한 내역을 인터넷에 막 흘려놨어. 이런 것들 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번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이고요. 이론에 대한 어떤 약간 이슈예요, 사실은. 이 판례의 어떤 후미진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이제 쭉 내려가시면 여기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판례의 어떤 후미진 부분들을 하나의 지문화시켜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쟁점들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